안녕하세요. 저는 이수키라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저는 올해로 60하고도 셋을 더 먹었습니다. 굳은 일마다 않고 평생을 시장 바닥에서 굴러 억척같이 돈을 모았어요. 남편 일찍 여의고 피부치라고는 딱 하나 있는 아들, 정필이 하나만 보고 살았습니다. 그 아들놈 장가가는 날이었으니 제 평생 이보다 더 행복한 날이 또 있었을까 싶네요. 화려한 조명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예식장은 그야말로 별천지였습니다. 하객들 옷차림부터가 번쩍번쩍한 것이 저 같은 시장 사람은 괜히 기가 죽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떡 벌어진 어깨에 멋지게 턱시도를 차려입은 아들놈 얼굴을 보니 그런 생각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저놈이 내 아들이다. 내가 저놈을 낳고 길렀다. 어깨가 절로 으쓱해지고 입가에선 웃음이 떠나질 않았지요. 아이고 사부인. 정필이가 아주 늠름하고 멋지네요. 우리 세라가 신랑 하나는 정말 잘 얻었어요. 새하얀 드레스를 입은 며느리 세라의 친정어머니가 제 손을 맞잡으며 호호 웃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손사래를 치면서도 광대가 귀에 걸리는 걸 숨길 수가 없었어요. 무슨 말씀을요, 사부인. 오히려 복덩이는 우리 세라지요. 저렇게 착하고 예쁜 애가 우리 집 며느리가 된다니 저는 아직도 꿈만 같습니다. 부족한 정필이 잘 좀 부탁드립니다. 제 말은 한치의 거짓도 없는 진심이었습니다. 며느리 세라는 누가 봐도 탐낼 만한 아이였어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중견기업 사장님의 외동딸인데도 어찌나 겸손하고 싹싹한지 처음 정필이 손잡고 인사 왔을 때부터 제 마음에 쏙 들었어요. 애교 넘치는 목소리로 어머님, 어머님 하며 따르는데 딸 없는 서름이 다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신부 대기실에 앉아있는 세라의 모습은 그야말로 그림 같았습니다. 뽀얀 얼굴에 수줍게 미소 짓는 모습이 꼭 천사 같았지요. 제가 다가가자 세라는 벌떡 일어나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저 떨려요. 떨리긴 뭐가 떨려. 세상에서 제일 예쁜 신부인데. 우리 아들한테 시집와줘서 정말 고맙다, 아가. 제 말에 세라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저도 괜히 코끝이 찡해졌어요. 이 아이라면, 이 착한 아이라면 내 아들 정필이 평생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구나. 저 부잣집에서 귀하게 자란 아이가 뭐가 부족해서 나 같은 시어미한테까지 저리 깍듯할까 싶어 더 마음이 갔습니다. 결혼식 내내 저는 구름 위를 둥둥 떠다니는 기분이었어요. 주례사 선생님의 좋은 말씀도 하객들의 박수 소리도 아득하게 들려왔습니다. 그저 세상에서 가장 멋진 신랑이 된 아들과 눈부시게 아름다운 며느리의 모습만 눈에 들어왔지요. 두 아이가 서로 반지를 끼워주고 입을 맞출 때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아들을 키우며 겪었던 온갖 서름과 고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이제야 모든 것을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식이 끝나고 뷔페에서 하객들에게 인사를 돌리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어쩜 그리 아들 칭찬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수키 씨, 아들 정말 잘 키웠네. 인물도 훤하고 능력도 좋고. 거기다 저런 예쁜 며느리까지 얻었으니 이제 발 뻗고 자도 되겠어. 정필이가 어릴 때부터 똑똑하더니 역시 크게 될 놈이었어. 사업도 그렇게 잘한다며? 저는 입이 귀에 걸려서는 아닙니다. 다 좋게 봐주셔서 그렇지요 하면서도 속으로는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정필이는 어릴 때부터 남달랐습니다. 머리도 좋고 배짱도 두둑했지요. 대학 졸업하고 얼마 안 돼서 자기 사업을 시작했는데 하는 일마다 어쩜 그리 술술 풀리는지. 비록 저는 시장에서 생선이나 팔았지만 아들 덕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한 몸에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게 제 유일한 자랑이자 자부심이었어요. 그렇게 꿈같던 결혼식이 끝나고 아들 내외는 지중해 어디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일주일 뒤 새까맣게 그을린 얼굴로 두 아이가 돌아왔지요. 제 손에는 명품 가방을, 양손에는 각종 선물 꾸러미를 들고서 말입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이거 어머니 선물이에요. 제일 좋은 걸로 골랐어요. 세라가 싹싹하게 웃으며 제게 가방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그런 거 필요 없다고, 너희들 먹고 싶은 거나 사 먹지 뭘 이런 걸 사왔냐고 타박하면서도 입은 함지박만하게 벌어졌어요. 아들놈은 제 어깨를 주무르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이런 건 마음껏 받으셔도 돼요. 제가 앞으로는 어머니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호강시켜 드릴 테니까요. 됐다 이놈아. 니들 둘이 행복하게 잘 살면 그게 나한테는 최고의 호강이다.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실력 발휘를 해서 아들 내외를 위해 진수성찬을 차렸습니다. 셋이서 식탁에 둘러앉아 신혼여행에서 있었던 재미난 이야기들을 들으며 한참을 웃고 떠들었지요.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었을 때 정필이가 갑자기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헛기침을 했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갑자기 분위기를 잡는 아들의 모습에 저도 덩달아 긴장했습니다. 세라도 숟가락을 내려놓고 아들의 눈치를 살폈지요. 정필이는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종이 뭉치를 꺼내 제 앞에 펼쳐 놓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냐면요. 제가 이번에 새로 추진하려는 사업 계획서입니다. 언뜻 보기에도 아주 근사해 보이는 서류였습니다. 빼곡한 글씨와 복잡한 그래프들이 가득했지만 정필이는 제가 알아듣기 쉽게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요즘 아주 잘 나가는 사업인데 초기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게 흠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아주 좋은 기회가 왔다는 것이었어요. 세라 장인어른께서 제 능력을 아주 좋게 보시고 이번 사업에 거액을 투자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정말 다시 없을 기회예요. 그 말에 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사돈어른께서 투자를 하신다니 이보다 더 확실한 보증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이냐? 아이고, 사돈어른께서 뭘 믿고.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그런데요, 어머니. 장인어른께서 한 가지 조건을 거셨어요. 저한테도 그에 상응하는 자본금을 보여달라고요. 그래야 더 큰 투자를 끌어올 수 있다고요. 정필이는 잠시 말을 끊고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래, 그건 당연한 말이지.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니? 그래서 자본금은 얼마나 필요한데? 제 물음에 정필이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옆에 앉은 세라의 손을 꾹 잡았습니다. 세라는 그런 정필이를 보며 괜찮다는 듯 살짝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니 어찌나 부부 사이가 좋아 보이는지 제 마음이 다 든든했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말인데요. 딱 한 번만 어머니께서 저를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내가 뭘 도우면 되는데? 말만 해. 이 어미가 할 수 있는 거라면 뭐든지 해줘야지. 저는 추호의 의심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제 대답을 기다렸다는 듯 정필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사시는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장인어른께서 약속하신 투자금의 2배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이 사업 무조건 성공합니다. 제가 약속할게요. 대출금은 3달 안에 무조건 다 갚고 이 집 다시 어머니 명의로 돌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10배, 20배로 불려서 어머니 강남에 으리으리한 빌딩 한 채 사드릴게요. 아들의 말이 끝나자 옆에 있던 세라가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저희 아빠가 정필 씨 사업 능력 하나는 확실하다고 인정하셨어요. 이번 일만 잘 풀리면 저희 정말 다 같이 부자로 살 수 있어요. 저도 제 이름으로 된 적금 전부 깨서 보탤 생각이에요. 저는 두 아이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성공에 대한 확신과 야망이 이글거렸고 며느리의 얼굴에는 남편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어려 있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오만 가지 행복한 상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부럽지 않게 성공한 아들, 그런 아들 옆에서 훌륭하게 내조하는 며느리, 그리고 그 덕에 평생 고생만 하던 제가 호의호식하며 사는 모습까지. 이 집, 이까짓 집이 문제겠습니까? 평생을 바쳐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아온 저였습니다. 아들이 성공해서 훨훨 날아오를 수만 있다면 이 집이 아니라 내 목숨이라도 내어줄 수 있었어요. 알았다. 그렇게 하자. 네가 그렇게까지 확신하는데 이 어미가 어떻게 안 믿겠니? 필요한 서류 있으면 다 가져오너라. 제 허락이 떨어지자 정필이와 세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게 큰절을 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고 효도하며 살겠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제가 정필 씨 옆에서 잘 내조해서 꼭 성공시키겠습니다. 두 아이의 얼굴에 활짝 핀 웃음꽃을 보니 제 마음도 덩달아 부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아들이 사줄 강남의 빌딩을 생각해서가 아니었어요. 드디어 내 아들이 날개를 달고 하늘 높이 날아오를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던 겁니다. 다음 날 정필이는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했습니다. 은행에서 나왔다는 사람과 함께 집에 찾아와 서류 몇 장을 내밀었지요. 내용은 봐도 잘 몰랐지만 아들이 짚어주는 곳에 망설임 없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제 평생의 피와 땀이 담긴 집문서와 인감증명서도 아들의 손에 쥐어주었지요. 아들은 서류를 받아들고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다 됐어요. 대출금만 나오면 돼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어머니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저는 그런 아들의 등이 닳도록 두드려주며 힘내라고, 걱정 말고 앞만 보고 달려가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은행에서 대출금이 나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들은 이제 정말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며 뛸 듯이 기뻐했지요. 저 역시 제 일처럼 기뻤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릴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들과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바빠서 그런가 보다 사업하는 사람이 얼마나 정신이 없겠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아들 내외에게서는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 오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사돈댁에 전화를 걸어볼까도 생각했지만 괜히 유난 떤다고 할까봐 차마 그럴 수는 없었지요. 그렇게 피가 마르는 열흘이 지났을 무렵 대문 앞에 낯선 남자 두 명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법원에서 나왔다고 자신들을 소개하며 제게 빨간 글씨가 섬뜩하게 박힌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부동산 강제 경매 개시 결정.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 뭔가 단단히 잘못된 거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할 뿐이었어요. 이 집, 대출금 연체가 시작돼서 경매 절차에 들어갑니다. 기한 내에 집을 비워주셔야 합니다. 연체라니요. 대출금이 나온 지 이제 겨우 열흘 남짓 지났을 뿐인데 연체라니 당치도 않은 소리였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들려오는 것은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하는 차가운 기계음 뿐이었습니다. 며느리 세라의 번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제야 제 머릿속에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사돈댁의 투자도 며느리의 달콤한 말도 아들의 눈물 어린 호소도 전부 다 저를 속이기 위한 치밀한 연극이었던 겁니다. 제 평생을 바쳐 이룬 이 집을 제 전 재산을 통째로 삼키기 위한 아주 지독하고 악랄한 계획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믿었던 아들에게, 제 목숨보다 더 사랑했던 아들에게 발등을 찍히다 못해 심장을 통째로 도려내진 기분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평생을 바쳐 마련한 집에서 맨몸으로 쫓겨나고 말았어요. 손에 쥔 것이라고는 갈아입을 옷 몇 벌이 든 작은 보따리 하나가 전부였지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발길 닿는 대로 정처 없이 걷고 또 걸었어요. 익숙했던 동네 골목을 벗어나 화려한 도시의 불빛 속을 헤매는 동안 제 모습이 얼마나 처량한지 돌아볼 경황조차 없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찬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 때쯤 제 지친 발걸음이 멈춘 곳은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서울역이었습니다. 저처럼 세상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찾아오는 곳이라는 말을 어디선가 들은 기억이 났거든요. 그들 틈에 끼어 하룻밤 신세를 지기로 마음먹었지요. 밤이 되자 역사는 더욱 스산해졌습니다. 제 옆으로 저마다의 사연을 품은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고 눕기 시작했어요. 찬 바람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겨울밤, 저는 서울역 지하도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덮고 있는 것이라고는 낮에 주운 신문지 몇 장과 얇은 겉옷 하나가 전부였지요. 등 뒤로는 쉴 새 없이 오가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울렸고 코끝에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지린내와 퀴퀴한 먼지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던 제 모습이 아득한 옛날 일처럼 느껴졌어요. 막상 자리에 누우니 온갖 생각들이 파도처럼 밀려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지요. 정필아, 이 어미가 지금 어디에 누워 있는지 너는 알기나 할까? 아들놈 얼굴이 떠오르자 심장이 다시금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금지옥이업,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새끼였습니다. 시장에서 손님들과 푼돈 때문에 멱살잡이를 하다가도 집에 와서 아들 얼굴만 보면 모든 시름이 눈 녹듯 사라지곤 했지요. 그런 놈이었습니다. 그런 놈이 제 등에 칼을 꽂고 제 평생을 송두리째 뽑아가버렸습니다. 서러움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소리내어 울고 싶었지만 주변의 시선이 두려워 입술을 깨물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여기서 울고 주저앉으면 그놈들만 좋아할 뿐입니다. 아니, 절대 그렇게 둘 수 없어요. 저는 신문지 밑으로 차갑게 식은 제 손을 꾹 움켜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보다 더 지독한 분노가 제 온몸을 휘감았지요. 그래, 이수키. 정신 차려라. 여기서 죽으란 법은 없어. 반드시 살아남아야 해. 살아남아서 그놈들 앞에 당당히 서야지. 내가 너희들 때문에 이렇게 비참하게 살았다고 내 모든 것을 돌려내라고 소리쳐야지. 도끼가 온몸에 퍼지자 추위도 배고픔도 잠시 잊을 수 있었어요. 저는 눈을 감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몸뚱이 하나와 주머니 속에 몇천 원이 전부. 당장 내일 아침부터가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희미하게 동이 터올 무렵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밤사이 제 옆자리에서 코를 골며 자던 남자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을 걸었어요. 아줌마, 여기서 처음 보는 얼굴인데. 어쩌다 이리로 왔어? 경계심에 찬 눈으로 그를 쳐다보자 남자는 허허 웃으며 제게 작은 빵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너무 팍팍하게 굴지 말고. 이거라도 먹고 기운 차려.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일단 속부터 든든해야 하는 법이야.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빵을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꾸벅 고개를 숙였지요. 세상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구나 하는 작은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그 남자를 따라 무료 급식소가 어디에 있는지, 폐지는 어디에 가면 많이 주울 수 있는지, 노숙인들을 위한 쉼터는 언제 문을 여는지 등 이곳의 생존 법칙들을 하나씩 배워나갔어요. 첫 며칠은 그야말로 지옥 같았습니다. 평생을 깨끗하게 살아온 제게는 모든 것이 고역이었어요.
제대로 씻지도 못해 몸에서는 냄새가 났고 딱딱한 바닥에서 잠을 자니 온몸이 쑤시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었지요. 벌레 보듯 쳐다보는 눈길, 대놓고 코를 막으며 지나가는 사람들. 그럴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심장이 오그라드는 것 같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지금 제게는 자존심보다 생존이 먼저였습니다. 폐지를 줍는 일도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구역마다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텃세가 대단했지요. 한 번은 제가 먼저 발견한 박스 더미에 손을 댔다가 어디선가 나타난 덩치 큰 여자에게 머리채를 잡힐 뻔했습니다. 이 아줌마가 미쳤나? 여기가 어디라고 남의 구역에 손을 대. 저는 기죽지 않고 여자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여기에 당신 이름이라도 써붙여놨소.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지 무슨 구역 타령이야. 제 당당한 태도에 여자는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다시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시장 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저였습니다. 웬만한 기싸움에는 눈 하나 깜짝할 사람이 아니었지요. 한참을 쏘아붙이자 여자는 결국 재수 없는 아줌마네 하고 욕을 하며 돌아섰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무도 제 구역을 함부로 넘보지 못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전쟁처럼 살았습니다. 낮에는 허리가 끊어져라 폐지를 주워 고물상에 팔고 그 돈으로 저녁에 뜨끈한 국밥 한 그릇 사 먹는 것이 제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밤에는 다시 차가운 지하도로 돌아와 새우잠을 잤지요. 몸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정신만은 날카롭게 벼려지고 있었어요. 저는 틈만 나면 아들놈과 며느리에 대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놈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내 돈으로 분명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겠지. 그 상상만 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복수, 오직 그 생각만이 저를 버티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어요. 폐지를 주워 파는 푼돈으로는 어림도 없었지요. 저는 더 큰 돈을 벌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역 광장은 저 같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갖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거대한 정보 시장과도 같았어요. 누구를 찾는다, 무슨 일이 있다더라 하는 이야기들이 쉴 새 없이 오고 갔습니다. 저는 제가 번 돈을 쪼개 다른 노숙인들에게 밥이나 담배를 사주며 환심을 샀어요. 처음에는 경계하던 사람들도 제가 아무런 대가 없이 베풀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지요. 저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정보를 모았습니다. 특히 사람 찾는 일에 대해서는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어요. 언젠가 내 아들놈을 찾을 때 반드시 필요할 기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흐르자 저는 서울역 바닥에서 꽤나 이름이 알려진 정보통이 되었어요. 숙희 아줌마한테 물어보면 웬만한 건 다 나온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지요. 그러자 제게 일을 부탁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집 나간 자식을 찾아달라는 사람, 돈 떼먹고 도망간 사람을 찾아달라는 사람 등 사연도 각양각색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정보망을 총동원해 그들을 도왔고 그 대가로 쏠쏠한 수고비를 받았지요. 물론 위험한 일도 있었어요. 조폭 비슷한 사람들에게 쫓기는 사람을 숨겨주었다가 험상궂은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협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이미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져 본 저에게 그깟 협박은 우습게만 들렸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고 까불어? 나 가진 거라곤 이 목숨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야. 여기서 더 잃을 것도 없다고. 그러니까 좋게 말할 때 돌아가. 제 섯을 펄언 기세에 오히려 그들이 겁을 먹고 물러났습니다. 그 일을 겪고 나니 제 안에도 몰랐던 대담함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연약한 이숙희가 아니었습니다. 5년간의 길거리 생활은 저를 강하게, 아주 강하게 단련시켰지요. 그렇게 계절이 5번 바뀌었어요.
제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자리 잡았고 손은 거칠게 갈라졌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폐지를 주워 모은 돈과 정보상 노릇을 해서 번 돈을 차곡차곡 모았어요. 꽤 큰 돈이 모였지만 저는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이 돈은 제 복수를 위한 총알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저는 여느 때처럼 폐지가 가득 담긴 리어카를 끌고 강남의 부촌을 돌고 있었습니다. 그 동네는 부자들이 사는 곳이라 쓸만한 물건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한 고급 백화점 앞에 리어카를 세워두고 잠시 숨을 돌리는데 생마이너스 하는 소리와 함께 검은색 고급 외제차 한 대가 제 옆을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차가 지나가며 웅덩이에 고여있던 흙탕물을 고스란히 제게 뒤집어 씌웠지요. 아이, 운전을 어떻게 하는 거야? 저도 모르게 욕설이 튀어나왔어요. 그런데 그 순간 차의 뒷좌석 창문이 스르륵 내려왔습니다. 저는 따지려고 차 쪽으로 다가갔다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차 안에 앉아있는 사람, 그토록 찾던 내 아들, 김정필이었습니다. 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값비싼 양복에 머리는 기름을 발라 반듯하게 넘긴 모습. 제 기억 속의 아들보다 더 번지르르하고 더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팔짱을 끼고 있는 젊고 아름다운 여자. 며느리 세라가 아니었습니다. 처음 보는 여자였어요. 두 사람은 뭐가 그리 즐거운지 환하게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무언가가 뚝 하고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이 차가운 길바닥에서 5년을 버텼는데 저놈은 내 돈으로 저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었구나. 분노가 치밀어 올라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당장이라도 달려가 저 차 문을 부수고 아들놈의 멱살을 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움직일 수 없었어요. 흙탕물을 뒤집어 쓴 제 초라한 행색과 저 화려한 세상 속의 아들. 그 엄청난 간극이 보이지 않는 벽처럼 저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정필이는 저를 보지 못했어요. 그의 눈에는 길가의 더러운 노숙인 따위는 보이지도 않는다는 듯 차는 부드럽게 백화점 주차장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이나 못 박힌 듯 서 있었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아니면 5년 만에 본 아들에 대한 미련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드디어 때가 왔다는 것. 이제 더 이상 숨어 지내지 않을 겁니다. 내 아들놈의 숨통을 끊어놓기 위한 복수의 칼날을 이제 갈고 닦을 시간이 온 것입니다. 아들을 목격한 그날 이후 제 삶의 목표는 더욱 명확해졌어요. 이전까지가 그저 살아남기 위한 버티기였다면 이제부터는 복수를 위한 본격적인 전쟁 준비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놈에게 접근해야 할지 막막했지요. 그렇게 며칠 동안 그놈의 회사 주변만 맴돌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늘 머무는 지하도 한쪽 구석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제 앞에 누군가 다가와 서는 그림자가 느껴졌어요. 고개를 들자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잔뜩 겁에 질린 얼굴,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듯한 눈. 5년 전 제 아들놈과 함께 제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갔던 며느리 박세라였습니다. 5년의 세월은 그녀에게도 많은 것을 앗아간 모양이었어요. 결혼식 날에 화사하고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값싸 보이는 옷차림에 화장기 없는 얼굴은 푸석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 모습조차 가증스러워 보였지요. 저것도 분명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나를 찾아왔을 겁니다. 누구신데 남 쉬는 거 구경하고 서 있소? 저는 일부러 퉁명스럽게 쏘아붙였어요. 제 목소리를 들은 세라의 어깨가 움찔 떨렸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불안하게 살피더니 제 앞에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저 세라예요. 어머님? 누가 너 같은 거한테 어머님 소리를 듣는단 말이냐? 당장 그 더러운 입에서 내 이름 치워.
저는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제 안에서 5년간 묵혀두었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네가 어떻게 나를 찾아와? 내 꼴이 이 모양 이 꼴인데 구경하러 왔니? 아니면 아직도 빼앗아갈 게 더 남아서 왔어? 니들 부부가 합심해서 내 인생을 통째로 망가뜨려 놓고 이제 와서 무슨 낯짝으로 내 앞에 나타나. 제 고함에 새라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 없이 울기만 할 뿐이었지요. 그 눈물조차 제게는 악어의 눈물처럼 보였습니다. 쇼하지 말고 당장 일어나서 꺼져.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대로 가려 했어요. 그런데 세라가 다급하게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제발 제 얘기 한 번만 들어주세요. 5분, 아니 1분만이라도요. 제발요. 애원하는 목소리가 너무나도 절박해서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저는 뿌리치려다 말고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지요. 무슨 얘기를 하겠다는 건데. 네가 내 아들놈 꼬드겨서 이 꼴로 만든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너희 친정 믿고 우리 정필이 앞세워서 사기친 거잖아. 제 말에 세라가 피식하고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들어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꼬드기다니요. 어머님, 저도 똑같이 당했어요. 아니, 어머님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아요. 뭐? 저희 아버지 회사, 정필 씨 손에 넘어간 지 오래예요. 아버지는 충격으로 쓰러지셔서 지금 병원에 누워 계세요. 그리고 저는 5년 동안 이름만 사모님인 감옥 같은 삶을 살았어요. 세라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어서 그녀를 쏘아보았지요. 거짓말하지 마. 내가 봤어. 얼마 전에 정필이가 웬 젊은 여자랑 백화점 들어가는 거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네, 맞아요. 그 사람이 지금 정필 씨가 만나고 있는 여자예요. 국내 굴지의 재벌 그룹 막내딸이죠. 저랑은 이혼 서류에 도장만 안 찍었을 뿐 이미 끝난 사이예요. 그 사람은 저를 자기 곁에 둔 이유가 저희 아버지 회사를 완벽하게 집어삼키고 또 다른 사기를 치는 동안 방패막이로 쓰기 위해서였어요. 세라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가방을 열어 낡은 통장 몇 개와 서류 뭉치를 꺼내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통장의 잔고는 처참할 정도였고 서류들은 그녀의 아버지가 회사 경영권을 정필에게 넘긴다는 내용의 위임장이었어요. 정필 씨는 저를 철저하게 감시했어요. 제 이름으로 된 모든 재산을 빼앗고 한 달에 겨우 몇십만 원의 생활비만 주면서 외출도 마음대로 못하게 했습니다. 제가 딴 마음을 품을까봐 저희 아버지가 입원한 병원에도 한 달에 한 번 감시를 붙여서 보내줬어요. 오늘이 바로 그날이에요. 감시하는 사람 눈을 겨우 피해서 어머님 찾아온 거예요. 지난 한 달 내내 수소문해서 겨우 여기 계신 걸 알았어요. 세라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구체적이어서 거짓말이라고 치부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그렇다면 이 아이도 나와 같은 피해자란 말인가? 왜 이제 와서 나를 찾아온 건데? 복수해야 하니까요. 어머님, 저 혼자서는 절대 그 사람을 이길 수 없어요. 하지만 어머님이라면 어머님과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발,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어머님의 돈, 그리고 저희 아버지의 회사, 전부 다 되찾을 수 있어요. 제가 그 사람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어요. 세라의 눈빛이 절박하게 빛났습니다. 그 눈빛에서 저는 5년 전에 순진한 며느리가 아닌 도끼를 품은 한 여자의 모습을 보았어요. 저와 같은 지옥을 겪고 저와 같은 복수를 꿈꾸는 동지를 만난 것입니다. 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이 아이의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 이것 또한 김정필이 파놓은 또 다른 함정은 아닐까? 하지만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하는 세라의 모습에서
저는 과거의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절망의 나락에 떨어졌던 그날의 저를요. 일어나. 제 말에 세라가 움찔하며 저를 쳐다보았어요. 자세한 이야기는 자리를 옮겨서 하자. 여기서 누가 들을지 몰라. 저는 세라를 일으켜 데리고 제가 비상금으로 얻어둔 허름한 여관방으로 향했습니다. 좁고 냄새나는 방이었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였지요. 그곳에서 저는 세라가 겪었던 지난 5년간의 지옥 같은 시간들에 대해 모두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정필이라는 공동의 적을 무너뜨리기 위한 피눈물 나는 복수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더 이상 힘없는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칼이 되어주기로 맹세한 위험한 동맹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관방의 낡은 백열등 아래 저와 세라는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머리를 맞대었어요. 세라가 풀어놓는 이야기들은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추악하고 교활했습니다. 김정필은 처음부터 저와 세라의 집안, 양쪽 모두를 집어삼킬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세라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는 알짜배기 중소기업이었고 정필은 제 돈을 종잣돈 삼아 그 회사를 야금야금 먹어치운 것이었어요. 정필 씨는 겉으로는 유능한 사업가 행세를 하지만 실상은 사채와 불법적인 투자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걸 감추기 위해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만들고 복잡한 자금 세탁을 하고 있고요. 그 모든 증거가 별장에 있는 비밀 금고 안에 들어 있어요. 세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결정적인 정보를 털어놓았습니다. 별장? 별장은 또 언제 샀단 말이냐? 어머님 집을 팔고 저희 아버지 회사 자금을 빼돌려서 경기도 외곽에 호화로운 별장을 지었어요. 그곳이 그 사람의 진짜 아지트예요. 중요한 계약이나 은밀한 거래는 전부 거기서 이루어져요. 이야기를 들을수록 기가 막혔습니다. 제 아들이라고 믿었던 그놈은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피도 눈물도 없는 괴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금고 열 수 있겠니? 제 물음에 세라는 고개를 저었어요. 금고는 정필 씨의 지문과 홍채로만 열 수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별장은 24시간 경비원들이 지키고 있어서 들어가는 것조차 쉽지 않아요.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증거가 눈앞에 있는데 손을 댈 방법이 없는 셈이었지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어요. 내부에서 문을 열어줄 사람이 필요하겠구나. 네. 내부 사람이라니요? 그놈 곁에 분명 신복이 있을 게다. 그놈의 모든 비밀을 알고 그놈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하는 그런 놈 말이야. 제 말에 세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최 실장님 말씀이세요? 안 돼요, 어머님. 그분은 정필 씨의 오른팔이에요. 절대 우리 편이 되어주지 않을 거예요. 세상에 절대라는 건 없단다. 모든 사람은 약점을 가지고 있기 마련이지. 그 최 실장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아는 대로 다 말해봐라. 세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최 실장에 대해 아는 것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는 정필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함께한 창립 멤버였고 정필의 모든 더러운 일을 처리해주는 해결사 같은 존재라고 했습니다. 정필의 신임이 아주 두터워서 별장 출입도 자유로운 유일한 사람이었지요. 그래, 바로 그놈이다. 그놈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해. 하지만 어떻게?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는 그 최 실장이라는 사람의 뒷조사나 해보거라. 가족은 있는지, 돈 문제는 없는지, 혹시 다른 꿍꿍이는 없는지. 아주 사소한 거라도 좋으니 전부 알아내야 한다. 저는 세라에게 임무를 주었어요. 그리고 저는 제 나름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지요. 5년간 서울역 바닥에서 다져놓은 저의 정보망을 총동원할 때가 온 것입니다. 저는 제가 아는 정보상들에게 최 실장의 사진을 돌리며 그의 뒷조사를 의뢰했어요. 며칠 뒤 놀라운 정보들이 제 손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최 실장에게는 아픈 아내가 있었어요. 희귀병을 앓고 있어서 매달 엄청난 병원비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는 아내의 병원비를 대기 위해 정필의 밑에서 꾸준히 일을 마다하지 않았지만 정필이 주는 월급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결국 그는 회사 공금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그 사실을 정필에게 들켜 약점을 잡힌 채 노예처럼 일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찾았다. 저도 모르게 무릎을 쳤어요. 이것이야말로 하늘이 주신 기회였습니다. 저는 곧바로 최 실장에게 접근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며칠을 잠복한 끝에 저는 그가 퇴근 후 아내가 입원한 병원으로 향하는 것을 확인했어요. 저는 병원 앞에서 그를 기다렸습니다. 저를 발견한 최 실장은 누구냐는 듯 경계의 눈빛을 보냈지요. 최 실장님 맞으시죠?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누구신데 저를? 저는 김정필 사장의 어미 되는 사람입니다. 제 말에 최 실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어요. 저는 그를 병원 근처의 한적한 셔터 내린 가게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자네 사정 다 알고 찾아왔네. 아픈 아내 병원비 때문에 공금에 손 뗀 것까지. 최 실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파르르 떨었어요. 저는 그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선택은 두 가지야. 이대로 김정필 밑에서 평생 개처럼 살다가 아내 병원비도 못 대고 감옥에 가든지. 아니면 나와 손을 잡고 새 인생을 살든지. 무슨 말씀이신지. 내가 자네 아내 병원비 평생 대줄 수 있네. 그리고 자네가 횡령한 돈 내가 다 메꿔주지. 대신 나를 좀 도와줘야겠어. 저는 최 실장에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했어요. 그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김정필을 배신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아내를 살릴 수 있다는 희망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이 눈에 보였지요. 김정필 사장, 곧 끝날 사람이야. 내가 그렇게 만들 거거든. 자네까지 그 배에 타고 있다가 같이 침몰할 텐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내 배로 갈아탈 텐가? 시간은 많이 주지 않겠네. 내일까지 결정해서 연락 줘. 저는 그에게 몰래 준비한 대포폰 번호를 건네고 돌아섰어요. 그날 밤 저는 초조하게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만약 최 실장이 이 사실을 정필에게 알린다면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저와 세라의 목숨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지요. 하지만 저에게는 그를 믿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를 살리고 싶은 남편의 절박함을 믿는 수밖에요. 다음 날 저녁 드디어 전화가 걸려왔어요. 최 실장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한마디에 저는 복수의 문이 활짝 열렸음을 직감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가장 강력한 내부 조력자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저 괴물 같은 아들놈을 완벽하게 무너뜨릴 덫을 놓는 일이었습니다. 최 실장이라는 천군만마를 우리 편으로 만들었지만 막상 이 거대한 힘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어요. 우리 셋은 불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허름한 여관방에 모여 앉아 며칠 밤낮으로 머리를 맞대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먹다 남은 컵라면 냄새와 우리들의 깊은 한숨이 가득 차 있었지요. 사장님은 보통 내기가 아니에요. 의심이 워낙 많아서 조금이라도 이상한 낌새가 보이면 바로 꼬리를 자르고 잠적할 사람이라고요. 최 실장이 지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말에 이제는 내 편이라고 생각하니 든든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저런 괴물을 내 배 아파 낳았다는 사실에 기가 막혔습니다. 세라는 불안한 듯 손톱을 깨물며 말했지요. 그럼 별장에 있는 금고는 어떻게 열어요? 최 실장님도 마음대로 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금고는 오직 사장님 본인의 지문과 홍채로만 열려요. 결국 그 사람 스스로 금고를 열게 만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누군가에게 그 안의 내용물을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거리게 만들어야 해요. 결론은 하나였어요. 내 아들놈
김정필의 오만함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 그 녀석은 성공에 취해 있었고 자기 능력을 과시하고 싶어 안달이 난 상태였거든요. 저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래. 그놈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 나타나면 돼. 돈에는 초연한 척, 사람의 됨됨이만 보는 척하는 아주 대단한 거물.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관심을 보이는 척하면 그놈은 분명 자기 쓸개까지 다 빼서 보여주려고 할 게야. 문제는 그런 엄청난 연기를 해낼 배우를 어디서 구하느냐는 것이었지요. 처음에는 시장에서 알고 지내던 사람 중에 입담 좋은 사람을 떠올려 봤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부탁까지 해봤는데 막상 상황을 설명하니 얼굴이 하얘져서는 손사래를 치며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괜히 엮였다가 큰일 치른다면서요. 그 일로 며칠 동안은 정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이대로 모든 게 끝나나 싶었지요. 그렇게 희망을 거의 포기하고 서울역 근처를 정처 없이 걷고 있을 때였어요. 제 눈에 익숙한 뒷모습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벤치에 앉아 비둘기에게 과자 부스러기를 던져주고 있는 박영감님이었어요. 젊었을 적에 연극 배우를 꿈꿨다는, 지금은 비록 남루한 행색이지만 그 눈빛만은 늘 형형하게 살아있던 분. 바로 저 사람이다.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저는 당장 달려가 영감님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두서없이 제 사연을 전부 털어놓았어요. 제 이야기를 다 들은 영감님은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씁쓸하게 웃으셨지요. 허허, 수키 씨. 나라고 뭐 다른 줄 아나. 나도 젊었을 때 자네 아들놈 같은 인간한테 평생 일군 공장을 통째로 사기당하고 이 꼴이 되었네. 사람 속이는 짓이라면 아주 이가 갈리는 사람이야, 내가. 오히려 다행이었어요.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이니 제 마음을 더 잘 알아줄 테니까요. 영감님, 그래서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건 더러운 사기가 아니에요. 영감님 인생을 망가뜨린 그놈, 그리고 제 인생을 훔쳐간 제 아들놈 같은 악마들을 심판하는 성스러운 연극이라고요. 영감님의 그 한을 이번 무대에서 시원하게 한번 풀어보시는 건 어떠세요? 제 눈물 어린 호소에 영감님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저는 영감님의 거칠고 주름진 손을 꾹 잡았어요. 제가 약속할게요. 이 일이 끝나면 다시는 길바닥에서 밤을 보내지 않으셔도 되게 해드릴게요. 작더라도 비바람 피하고 따뜻하게 몸 누일 방 한 칸, 제가 꼭 마련해드리겠습니다. 영감님은 제 손을 뿌리치지 않았어요. 한참을 하늘만 쳐다보던 영감님은 이내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네. 이 늙은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무대에 한번 서보지. 내 인생을 망친 그놈에게 보내는 진혼곡이라 생각하고 아주 멋지게 연기 한번 해보겠네. 그렇게 제 복수극의 가장 중요한 주연 배우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날부터 보잘것없는 노숙인 박영감을 교포 사회의 거물 체어맨 박으로 바꾸기 위한 대장정이 시작되었어요. 우선 저는 최 실장을 통해 빼낸 돈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꿨습니다. 고급 호텔 이발소에서 머리를 하고 백화점 명품관에서 신중하게 옷을 골랐지요. 처음에는 어색해하며 몸을 사리던 영감님도 최고급 원단으로 만든 양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서자 언제 그랬냐는 듯 허리를 꼿꼿이 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 속에 묻혀있던 사업가의 기품이 저절로 흘러나왔어요. 외모만 바꾼다고 끝이 아니었지요. 우리는 여관방에 모여 밤새도록 체어맨 박이라는 인물에게 살을 붙였습니다. 하버드 경제학 석사 출신의 월스트리트에서 시작해 지금은 홍콩과 싱가포르에 거점을 둔 비밀스러운 투자계의 큰손. 이런 식으로 아무리 뒷조사를 해도 실체가 잡히지 않는 신비로운 인물로 만들어냈어요. 최 실장은 정필이 쓸만한 전문 용어들을 정리해 주었고 박 영감님은 스펀지처럼 그 모든 것을 흡수했습니다. 낮에는 도서관에 가서 경제신문을 정독하고 밤에는 우리 앞에서 실전처럼 리허설을 반복했어요. 그 열정은 젊은 사람 못지않았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드디어 세라가 집으로 돌아가 첫 번째 미끼를 던졌어요. 일부러 시든 꽃처럼 기운 없는 얼굴로 저녁 식사를 하는 정필에게 툭 던지듯 말했지요. 오늘 아버지 병원에 갔다가 병원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미국에서 체어맨 박이라는 분이 오셨는데 한국의 젊은 기업에 투자하려고 사람을 찾고 있대요. 워낙 괴짜라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이 별로면 거들떠도 안 본다고. 당신 같은 사람은 아마 문전박 대당할 거라고 비웃으시던데요. 세라의 연기는 정말 신의 한 수였어요. 그냥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정필의 자존심을 교묘하게 긁어버린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문전박대라는 말에 정필의 눈썹이 꿈틀거렸어요. 뭐, 그 병원장이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해? 그 체어맨 박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인데? 저야 알아요? 그냥 듣기로는 눈빛만 봐도 그 사람의 그릇을 다 꿰뚫어 본대요. 어설픈 거짓말이나 허세는 그분 앞에서는 쪽도 못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이후 정필은 체어맨 박에게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뒷조사를 해도 나오는 게 없으니 더욱 안달이 났지요. 마침내 최 실장의 주선으로 두 사람의 첫 만남이 성사되었어요. 장소는 최고급 호텔의 스카이라운지였습니다. 저는 주방 보조로 위장해 그들을 지켜보았어요. 먼저 와서 기다리던 정필 앞에 박 영감님은 일부러 약속 시간보다 20분이나 늦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사과 한마디 없이 거만한 자세로 정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지요. 젊은 친구가 관상은 나쁘지 않은데 눈에 탐욕이 너무 많아. 그런 눈으로는 큰 돈을 담을 수 없는 법이지. 시작부터 아주 강력한 한방이었어요. 정필은 얼굴이 벌개져서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박 영감님은 정필이 내미는 서류는 쳐다보지도 않고 전혀 다른 질문들을 던졌어요. 자네, 부모님은 살아계신가? 아내는 있고. 자네는 어떤 아들이고 어떤 남편이지? 정필은 당황했지만 이내 자신이 얼마나 효심 깊고 가정적인 사람인지 꾸며내기 시작했어요. 박 영감님은 코웃음을 치며 말을 잘랐습니다. 됐네. 그런 교과서 같은 대답은 듣고 싶지 않아. 나는 진짜를 원해. 자네가 지금의 부를 이루기까지 가장 결정적이었던 순간의 진짜 이야기를 해보게. 자네의 그 배짱과 수완, 그걸 한번 들어보고 싶군. 그 말에 정필은 기다렸다는 듯이 넘어오고 말았어요.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 오히려 더 대단해 보일 거라 착각한 겁니다. 회장님께만 솔직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저는 미천 하나 없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좀 썼지요. 세상 물정 모르시는 순진한 저희 어머니와 돈은 많지만 사리 분별은 어두운 전처 집안을 동시에 공략했습니다. 한쪽에서는 눈물로 효심에 호소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꿀바른 말로 사랑을 속삭였지요. 제 뛰어난 연기력과 치밀한 계획 하나로 두 집안의 재산을 아주 뿌리까지 뽑아내어 지금의 제국을 건설한 겁니다. 어떻습니까, 회장님? 이 정도 배짱과 수완이라면 회장님의 귀한 돈을 맡길 파트너로서 자격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주방 한 구석에서 접시를 닦는 척하며 그 말을 듣고 있었어요.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짜릿한 희열이 느껴졌습니다. 멍청한 놈. 그 오만하고 끔찍한 고백이 제 목을 조를 밧줄이 되리라는 것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겠지요. 박 영감님의 넥타이핀에서는 그 모든 증거가 붉은 빛을 깜빡이며 차곡차곡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첫 만남 이후 정필은 완전히 미끼를 물었어요. 박 회장님이라는 거대한 산을 넘어야만 자신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다고 굳게 믿게 된 겁니다. 하지만 저는 박 회장님을 통해 계속해서 아직 부족하다는 신호만 보냈어요. 정필이 보내는 값비싼 선물은 정중히 돌려보냈고 만나자는 연락은 바쁘다는 핑계로 몇 번이나 거절했지요. 그렇게 일주일 정도 애를 태우자 정필은 거의 미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최 실장을 통해 전해 듣는 그의 모습은 그야말로 가관이었어요. 직원들에게 괜한 짜증을 내고 밤에는 잠도 못 자고 서재를 서성인다고 했지요. 결국 제풀에 지친 정필이 최후의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그는 최 실장을 통해 박 회장님께 아주 간곡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회장님, 저를 아직도 믿지 못하시겠다면 이번 주말 저의 심장부로 회장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공개한 적 없는 저의 비밀 별장입니다. 그곳에서 저의 모든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회장님과 함께 만들어갈 미래까지 전부 다 말입니다. 드디어 올 것이 온 겁니다. 우리 모두는 여관방에 모여 조촐한 축배를 들었어요. 이제 저 교활한 짐승을 사냥할 모든 준비가 끝난 셈이었지요. 별장으로 가기로 한 날, 우리는 새벽부터 만나 마지막으로 작전을 점검했습니다. 세라가 몰래 찍어온 별장의 내부 구조도를 바닥에 펼쳐놓고 각자의 동선과 역할을 수십 번도 더 확인했어요. 최 실장, 정필이를 유인할 때 쓸 서버 문제는 시나리오를 몇 개 더 준비해둬. 혹시 정필이가 의심할 수도 있으니 둘러댈 핑계를 완벽하게 만들어야 해. 세라야, 금고 앞에 설 시간은 길어야 3분이다. 그 이상은 위험해. 장부 찾는 걸 최우선으로 하되 혹시 다른 서류 뭉치나 USB 같은 게 보이면 그것도 무조건 찍어야 한다. 박 영감님,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당황하시면 안 돼요. 영감님이 중심을 잡아주셔야 아이들이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암구호까지 정했어요. 날씨가 좋다는 건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는 뜻, 안개가 꼈다는 건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였지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지만 상대는 보통 내기가 아니었기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약속 시간이 되자 박 회장님을 태운 정필의 차가 별장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별장에서 조금 떨어진 숲길에 낡은 트럭을 세워두고 무전기 역할을 할 대포폰 너머의 상황에 모든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제 옆자리에는 세라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앉아 있었지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세라의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잠시 후 최 실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지금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날씨가 좋습니다. 작전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정말 1분 1초가 전쟁 같았어요. 정필은 박 회장님 앞에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금고를 열어 온갖 서류들을 보여주며 허세를 떨었지요. 박 회장님은 노련하게 맞장구를 쳐주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렇게 20분쯤 지났을 때 최 실장이 움직였어요. 그는 미리 약속된 대로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대는 물론 제가 고용한 바람잡이였지요. 사장님, 정말 큰일 났습니다. 지금 홍콩 지점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계약서에 사인을 위조한 정황이 발견되어 당장 화상회의를 연결해야 한다고 합니다. 상대 쪽에서 지금 당장 사장님 얼굴을 보지 않으면 국제소송으로 가겠다고 난리입니다. 국제소송이라는 말에 정필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뭐라고?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지금 이 중요한 시점에. 최 실장은 거의 우는 소리로 연기했어요. 제가 어떻게든 막아보려 했는데 막무가내입니다, 사장님. 지금 당장 별채에 있는 화상회의실로 가셔야 합니다. 정필은 어쩔 수 없이 박 회장님에게 양해를 구하고는 최 실장과 함께 허둥지둥 서재를 나섰습니다. 저는 트럭 안에서 세라에게 눈짓을 보냈어요. 지금이야. 뛰어가. 세라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차에서 내려 어둠을 틈타 별장 뒤편으로 달려갔어요. 최 실장이 미리 열어둔 쪽문으로 잠입한 세라는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서재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정필은 정신이 없었던 나머지 금고 문을 잠그는 것을 잊은 상태였지요. 세라는 금고 문을 열고 그 안에서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서류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너무 많아서 어느 것이 진짜 장부인지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서재에 혼자 남아있던 박 회장님이 나지막이 말했어요. 아가씨, 서두르되 침착하게. 가장 깊숙한 곳, 가장 낡아 보이는 것을 찾아봐. 진짜 비밀은 원래 그런 곳에 숨어 있는 법이야. 박 회장님의 말에 정신을 차린 세라는 금고 바닥에 깔려있던 낡은 가죽 장부를 발견했어요. 장부를 펼치자 그 안에는 정필이 저지른 모든 범죄의 기록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세라는 떨리는 손으로 카메라를 꺼내 장부의 모든 페이지를 미친 듯이 찍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화상 회의실로 갔던 최 실장에게서 다급한 연락이 온 거예요. 어머님, 안개가 꼈습니다. 사장님이 갑자기 이상하다고 함정인 것 같다고 합니다. 지금 서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1분 안에 도착할 겁니다. 젠장. 그 교활한 놈이 예상보다 빨리 눈치를 챈 겁니다. 세라야. 박 영감님. 당장 빠져나와야 해. 정필이가 돌아오고 있어. 제 외침에 세라의 손이 더욱 빨라졌어요. 마지막 페이지를 찍고 카메라를 챙겨 막 서재를 빠져나오려는데 복도 저편에서 정필의 성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 도망칠 곳이 없었어요. 박 회장님은 순간적인 기지를 발휘했어요. 아가씨, 저쪽 커튼 뒤로 숨어. 세라가 커튼 뒤로 몸을 숨기자마자 박 회장님은 들고 있던 위스키 잔을 벽난로 쪽으로 집어 던졌어요. 와장창 하는 파열음과 함께 비싼 양주가 카펫 위로 쏟아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정필이 씩씩거리며 서재로 뛰어들어왔어요. 회장님, 이게 다 무슨... 정필의 눈에 들어온 것은 깨진 유리 조각과 술에 취한 척 비틀거리는 박 회장님의 모습이었어요. 허허, 김 사장. 미안하게 됐네. 혼자서 기다리려니 심심해서 한잔했는데 내가 그만 실수를 했구먼. 이거 아주 비싼 술 같은데 어쩌지? 정필은 잠시 박 회장님을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았지만 술에 취해 혀가 꼬인 박 회장님의 완벽한 연기에 속아 넘어가는 듯 했어요. 그 사이 세라는 커튼 뒤에서 숨을 죽인 채 열려있던 작은 창문 틈으로 조심스럽게 몸을 빼내고 있었습니다. 정필이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세라는 마침내 별장을 빠져나와 제 트럭이 있는 곳으로 달려왔어요. 헐떡이며 차에 올라탄 세라의 손에는 결정적인 증거가 담긴 카메라가 들려 있었지요. 가요, 어머님. 저는 차가 부서져라 엑셀을 밟았어요. 그날 밤 우리는 모든 것을 손에 넣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저 악마에게 지옥을 선물하는 일뿐이었습니다. 모든 증거를 손에 넣은 우리는 모든 것을 끝장낼 마지막 무대를 준비했어요. 바로 정필과 재벌 그룹 막내딸의 약혼식이었습니다. 그놈의 인생이 가장 빛나는 그 순간, 가장 깊고 어두운 나락으로 떨어뜨려야 제 마음이 시원할 것 같았거든요. 약혼식 전날 밤, 저와 세라는 여관방에서 랩톱 컴퓨터로 카메라에 담긴 증거들을 확인했어요. 화면 가득한 숫자와 계약서들을 보니 지난 5년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세라는 제 어깨에 기대어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저 역시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내일 이 모든 것을 끝내고 나서 실컷 울 생각이었지요.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약혼식 날, 저와 세라는 미리 구해둔 호텔 직원 유니폼을 입고 거대한 연회장에 잠입했어요.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수백 명의 사람들이 샴페인을 들고 웃고 떠들고 있었지요. 저는 음료를 나르는 척하며 연회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저기엔 정필에게 돈을 대준 사채업자도 보였고 저쪽엔 그의 사기 행각에 동참한 공범들도 보였어요. 모두가 한껏 차려입고 성공을 자축하는 모습이 역겨워서 구역질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최 실장은 정필의 바로 옆에서 그를 보좌하며 마지막 임무를 수행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의 계획은 약혼식의 하이라이트인 축하 영상을
우리가 편집한 진실의 영상으로 바꿔치기 하는 것이었습니다. 최 실장은 정필의 신임을 이용해 방송실에 접근했고 우리가 미리 돈으로 매수해둔 직원과 함께 순식간에 영상 파일을 바꿔치기 하는데 성공했지요. 잠시 후 화려한 조명이 무대를 비추고 세상 가장 행복한 표정의 정필과 그의 약혼녀가 등장했어요. 정필은 마이크를 잡고 그 특유의 번지르르한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그리고 저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주신 장인, 장모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비록 저는 가진 것 하나 없는 흙수저로 태어났지만 저의 성실함과 노력 하나만을 믿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 역겨운 위선을 듣고 있자니 속이 울렁거렸어요. 연설이 끝나고 사회자는 사람들의 이목을 무대 뒤편의 대형 스크린으로 집중시켰습니다. 자, 그럼 두 사람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연회장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스크린이 환하게 빛났어요. 하지만 화면에 나타난 것은 낭만적인 음악도 두 사람의 행복한 사진도 아니었습니다. 어둡고 음침한 호텔 라운드에서 정필이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있는 모습이었지요. 이어서 그의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전처 집안을 아주 뿌리까지 탈탈 털어서 지금의 제국을 건설한 겁니다. 이 정도 배짱과 수완이라면 회장님 사업 파트너가 될 자격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장내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사람들은 스크린과 무대 위의 정필을 번갈아 쳐다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지요. 정필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는 스크린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꺼. 저 영상 당장 꺼. 뭐야 이거. 누가 이따위 짓을 한 거야. 하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았어요. 화면은 곧 별장 금고에서 찍은 이중 장부와 비밀 계약서들로 바뀌었습니다. 수백억 대의 탈세와 횡령의 증거들이 적나라하게 화면을 채웠지요. 하객들의 수군거림은 이제 경악과 분노의 외침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약혼녀의 아버지, 그러니까 그 재벌 그룹 회장의 얼굴은 이미 숫덩이처럼 새까맣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허름한 여관방을 배경으로 한 저와 세라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그러나 단호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저 사람이 바로 제 아들 김정필입니다. 어미의 전 재산을 빼앗고 지난 5년간 저를 이 차가운 길바닥에서 살게 한 파렴치한 놈입니다. 여러분, 저 악마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 보십시오. 이어서 세라가 원망과 슬픔이 뒤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저 사람의 아내였던 박세라입니다. 저 역시 저희 아버지의 회사와 제 모든 것을 빼앗기고 5년간 감옥보다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저 사람은 사랑과 가족의 이름을 팔아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기생충 같은 인간입니다. 부디 저 악마를 심판해 주십시오. 영상이 끝나자 연 회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약혼녀는 으악 하는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실신했고 그녀의 아버지는 무대 위로 뛰어 올라가 정필의 뺨을 후려쳤어요. 이런 천하의 사기꾼 자식이 감히 내 딸과 우리 집안을 능멸해. 곳곳에서 투자자들이 내 돈 내놔. 라고 소리치며 무대로 달려들었고 기자들은 그 모든 장면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미친 듯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정필은 그 한복판에서 아닙니다. 조작입니다. 이건 음모예요. 라고 외치며 발버둥 쳤지만 그의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바로 그때였어요. 연 회장 문이 활짝 열리며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최 실장이 영상을 트는 것과 동시에 경찰에 모든 증거 자료를 넘긴 것이었어요. 김정필 씨,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및 횡령 혐의로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경찰들이 정필의 양팔을 잡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인생의 가장 빛나는 정점에서
가장 차가운 나락으로 떨어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는 경찰들에게 끌려가며 연회장 뒤편에 서 있는 저를 발견하고는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저는 그를 차갑게 외면했어요. 제 옆에 선 세라는 흐느끼고 있었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닌 해방의 눈물이었어요. 5년간 우리를 짓눌렀던 지독한 악몽이 드디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세라의 어깨를 감싸 안고 저 악마가 끌려나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날 밤 호텔 연회장에서 벌어진 일은 순식간에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어요. 다음 날 아침 신문이고 방송이고 전부 김정필 그놈의 이야기로 도배가 되었지요. 천재 사업가의 두 얼굴, 어머니와 아내를 등친 페류나의 몰락. 아주 자극적인 제목들이 신문 일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5년 만에 처음으로 따뜻한 여관방 이불 속에서 그 기사들을 하나하나 읽어내렸어요. 속이 다 시원해서 밤새 한숨도 못 잤는데 조금도 피곤하지가 않더라고요. 약혼식장에서의 소동이 끝나고 저와 세라는 최 실장의 도움을 받아 조용히 그곳을 빠져나왔어요. 기자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지만 저희는 이미 그곳에 없었지요. 우리는 어디 근사한 식당이라도 갈 법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대신 허름한 시장 골목에 있는 24시간 해장국집으로 향했습니다. 5년 전 제가 처음 길바닥에 나앉았을 때 폐지를 팔아번 돈으로 처음 사 먹었던 바로 그 뜨끈한 국밥. 그걸 세라에게 사주고 싶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한 그릇씩을 앞에 두고 저와 세라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숟가락으로 국물을 휘휘 젓기만 했지요. 지난 5년의 세월이 그 한 그릇의 국밥 위에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것 같았습니다. 세라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이제 정말 다 끝난 거 맞죠? 세라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그래, 끝났다. 아주 지긋지긋한 악몽이 드디어 끝났어. 그제야 세라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어요. 소리내어 엉엉 우는 것이 아니라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 없이 눈물만 뚝뚝 흘렸지요.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 저 못지않게, 아니 어쩌면 저보다 더 끔찍한 시간을 보냈을 그 아이를 생각하니 제 마음도 미어졌습니다. 저는 냅킨을 뽑아 세라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어요. 울지 마라. 이제 울 일 없어. 앞으로는 웃을 일만 남았으니까. 자, 어서 먹어. 이게 바로 자유의 맛이다. 그날 밤 우리는 마치 5년 동안 굶주렸던 사람들처럼 국밥 두 그릇을 싹싹 비웠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맛있는 국밥은 처음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법적 절차가 시작되었어요. 김정필 그놈은 당연히 국내 최고의 변호사들을 선임해서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영상은 조작된 것이고 자신은 거대한 음모의 희생양일 뿐이라고 주장했지요. 하지만 우리 손에는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박 회장님의 넥타이핀에 녹음된 그의 자백, 그리고 세라가 목숨을 걸고 찍어온 비밀 장부 사진들. 그 증거들 앞에서 그 어떤 비싼 변호사의 궤변도 통하지 않았어요. 재판은 생각보다 길어졌습니다. 그놈이 어떻게든 시간을 끌며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재판이 열리는 날마다 저와 세라는 법정 방청석 가장 앞자리에 앉아 그놈의 얼굴을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처음 몇 번은 우리를 발견하고는 도끼 어린 눈으로 쏘아보더군요. 하지만 재판이 진행될수록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들이 쏟아져 나올수록 그놈의 얼굴에서는 오만함이 사라지고 초조함과 공포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은 세라가 증인으로 나섰을 때였어요. 변호사는 세라를 남편을 배신한 악녀로 몰아가려고 온갖 더러운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세라는 더 이상 과거의 연약한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떨지 않고 모든 질문에 또박또박 대답하며 지난 5년간 자신이 겪었던 감시와 통제, 그리고 김정필이 어떻게 자기 아버님의 회사를 빼앗았는지 그 모든 과정을 논리적으로 증언했습니다. 그녀의 증언이 끝나자 방청석에서는 나지막한 탄식이 터져 나왔어요. 마지막으로 최 실장과 박 영감님도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최 실장은 자신이 김정필의 지시를 받고 저질렀던 모든 불법적인 일들을 고백하며 눈물로 용서를 구했어요. 박 영감님은 특유의 위험 있는 목소리로 김정필이 자신의 사기 행각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떠벌렸는지 그 오만함에 대해 증언했지요. 우리의 복수 연극에 참여했던 모든 배우들이 법정이라는 마지막 무대 위에서 진실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모든 증언이 끝나고 검사의 구형이 내려지던 날이었어요. 피고인 김정필에게 가족을 기만하고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린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횡령,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하여 징역 30년을 구형하는 바입니다. 징역 30년이라는 말이 법정 안에 울려 퍼지는 순간 김정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제 쪽을 바라보며 절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제가 다 갚을게요. 제발. 그놈은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며 제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방청석의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았지요. 하지만 제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아무런 표정 없이 그저 그놈을 차갑게 내려다볼 뿐이었어요. 용서. 그 단어는 이미 5년 전 제가 길바닥에 나앉았던 그날 제 인생에서 지워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선고 공판일이 다가왔어요. 판사는 아주 길고 엄중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선언했지요. 피고인 김정필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다. 또한 범죄로 취득한 모든 재산은 몰수하여 피해자들에게 환원하도록 명한다. 땅, 땅, 땅. 의사봉 소리가 제게는 마치 천둥 소리처럼 들렸어요. 길고 길었던 싸움이 드디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옆에 앉은 세라의 손을 꽉 잡았어요.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며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해냈다는 안도감과 모든 것을 되찾았다는 기쁨의 눈물이었지요. 그 후에 절차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어요. 김정필 명의로 되어 있던 모든 재산, 회사, 별장, 자동차, 심지어 그가 차고 있던 시계 하나까지 전부 압류되었습니다. 그가 버려놓은 사업들은 거품처럼 꺼졌고 그의 제국은 하룻밤 사이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지요. 가장 먼저 저는 5년 전에 빼앗겼던 제 집을 되찾았습니다. 법원 직원의 안내를 받아 5년 만에 집 대문 앞에 섰을 때 저는 한참 동안 문을 열지 못했어요. 심장이 너무 떨려서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세라가 제 손을 잡아주었고 우리는 함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은 5년 전 제가 살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온갖 비싼 가구와 장식품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어디에도 사람 사는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고 낯선 기운만 감돌았지요. 저는 그 모든 것들을 보자마자 소리쳤습니다. 다 갖다 버려. 저놈의 손때가 묻은 건 단 하나도 남기지 말고 싹 다 치워버려. 그날부터 저는 사람을 사서 집안의 모든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는 집 전체를 새로 고치기 시작했어요. 벽지를 뜯어내고 바닥을 새로 깔고 낡았던 부엌과 화장실도 전부 최신식으로 바꿨지요. 집이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속의 묵은 상처들도 조금씩 치유되는 것 같았어요. 세라 역시 아버지의 회사를 되찾았습니다.
물론 회사는 정필이 운영하는 동안 속이 텅텅 비어 껍데기만 남은 상태였어요. 하지만 세라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오랜 동료들을 찾아가 도움을 청하고 밤낮으로 일에 매달렸어요. 그녀의 진심이 통했는지 떠났던 직원들이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했고 거래처에서도 다시 한번 믿어보겠다며 손을 내밀어 주었지요. 잿더미 속에서 세라는 자신만의 힘으로 새로운 희망을 싹 틔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빼앗겼던 모든 것을 하나씩 되찾아오고 있었어요. 잃어버린 5년의 세월을 보상받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시간과 희망이 있었으니까요. 김정필 그놈의 재판이 끝나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 했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무거운 돌덩이 몇 개가 남아 있었어요. 바로 저를 도와준 고마운 사람들에 대한 마음의 빚이었지요. 복수가 끝났다고 해서 그분들의 고마움을 모른 척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저는 이 빚을 갚기 전까지는 제게 진정한 평화는 오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가장 먼저 마음이 쓰인 사람은 역시 최 실장님이었습니다. 그는 재판이 끝나자마자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하고 자수했어요. 김정필의 오른팔로서 저질렀던 온갖 더러운 일들을 스스로 고백했지요. 저는 혹시라도 그에게 무거운 벌이 내려질까봐 매일같이 마음을 졸였습니다. 저 때문에 괜히 더 큰 공경에 처한 것은 아닐까 밤잠을 설치기도 했고요. 저는 최 실장님의 재판이 열리는 날마다 법정을 찾아가 맨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재판을 지켜보았어요. 다행히 재판장님은 그가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결정적으로 저희의 복수를 도와 더 큰 피해를 막았다는 점을 정상 참작해 주셨습니다. 마침내 그에게 집행유예라는 가벼운 처벌이 내려졌을 때 저는 저도 모르게 두 손을 모으고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며칠 뒤 저는 약속대로 갓 만든 따끈한 두부를 사들고 그의 집을 찾아갔어요. 최 실장님은 이전보다 수척해진 얼굴로 저를 맞이했지요. 그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무슨 낯으로 어머님을 뵙겠습니까?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얼른 그를 일으켜 세웠어요. 아이고, 최 실장, 이게 무슨 짓이야? 얼른 일어나요. 지난 일은 다 잊어버려.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실수를 할 수 있는 법이야. 중요한 건 그걸 바로잡으려는 용기지. 최 실장은 아주 큰 용기를 냈어. 정말 고맙게 생각해요. 저는 그와 식탁에 마주 앉아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지요. 그 안에는 그의 아내가 남은 평생 동안 최고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한 병원비와 생활비가 들어 있었어요. 이건 제가 받을 수 없습니다. 그가 극구 사양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받아야 해요. 이건 내가 최 실장에게 주는 돈이 아니야. 아픈 아내를 살리고 싶었던 한 남편의 절박한 마음에 보내는 작은 위로라고 생각해줘요. 그리고 이건 내 부탁인데 나중에 몸과 마음이 좀 추스러지면 세라 회사에 와서 좀 도와줘요. 최 실장처럼 능력 있고 정직한 사람이 꼭 필요하거든. 제 진심이 통했던 걸까요? 그는 결국 봉투를 받아들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한 남자의 고통스러웠던 과거를 씻어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참회의 눈물이었을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박 영감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영감님은 일이 끝나자마자 제게 쪽지 한 장만 남겨두고 홀연히 사라지셨어요. 내 인생 마지막 무대 아주 즐거웠네. 이제 다시 내 자리로 돌아가니 부디 찾지 말게. 그렇게 쓰여 있었지요. 하지만 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저는 며칠 동안 서울역과 남대문 일대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저와 함께 길 위에서 생활했던 다른 노숙인들에게 수소문도 했고요. 그렇게 며칠을 헤맨 끝에
저는 해가 뉘엿뉘엿 지는 용산의 한 고가도로 밑에서 다른 노숙인들과 함께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는 영감님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영감님, 여기서 이러고 계시면 어떡해요? 제가 달려가자 영감님은 저를 보고는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손사래를 쳤어요. 허허, 수키 씨. 여기까지 어쩐 일이야? 내가 찾지 말라고 했을 텐데. 나는 여기가 편해. 저기 번쩍이는 아파트보다 여기 시끄러운 기차 소리 들으면서 동료들이랑 마시는 이 소주 한 잔이 내겐 더 천국이라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기가 왜 편해요? 밤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사람들 눈치 보며 살아야 하는 곳이잖아요. 영감님, 저랑 약속하셨잖아요. 제발 제 마음의 짐 좀 덜어주세요. 예. 저는 거의 떼를 쓰다시피 영감님을 재촉했어요. 영감님은 못 이기는 척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영감님을 차에 태우고 미리 계약해둔 작은 빌라로 향했어요. 남향이라 햇볕이 잘 드는 아담하고 깨끗한 집이었지요. 영감님, 여기가 앞으로 영감님이 사실 집이에요. 크지는 않지만 비바람 피하고 따뜻하게 주무시기에는 충분할 거예요. 영감님은 집 안을 둘러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젊은 시절 자신의 공장이 사기꾼의 손에 넘어가던 날의 기억이 떠오르는지 눈시울만 붉히고 있었지요. 저는 영감님의 손에 집 열쇠와 통장 하나를 쥐어드렸습니다. 영감님, 이건 제가 드리는 자선이 아니에요. 영감님께서 받아야 할 당연한 출연료입니다. 영감님은 우리 복수극의 가장 위대한 주연 배우셨어요. 그 어떤 배우보다도 훌륭한 연기를 보여주셨고요. 이건 그 대가이니 부디 사양하지 말고 받아주세요. 그리고 이 집 마당에 작은 텃밭도 있으니 상추도 심고 고추도 심으면서 소일거리 삼아 지내세요. 출연료라는 제 말에 영감님은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흙투성이인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제게 허리 숙여 큰절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영감님을 부축해 일으켜드리며 이제야 제 마음에 가장 큰 돌덩이를 내려놓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를 도와준 사람들에게 마음의 빚을 모두 갚고 나니 비로소 제 마음에도 진짜 평화가 찾아오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어요. 우편함에 꽂힌 편지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는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발신인 주소는 교도소. 김정필, 그놈이 보낸 편지였어요. 저는 그 편지를 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 차가운 종이 한 장에서 5년간 저를 괴롭혔던 지옥의 냉기가 느껴지는 듯 했거든요. 뜯어보지 않고 그대로 찢어버릴까 몇 번이나 고민했지만 그놈이 무슨 궤변을 늘어놓는지 제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끝내고 싶었어요. 저는 마침 집에 와 있던 세라를 불렀습니다. 세라야, 이리 와서 좀 앉아봐라. 그놈한테서 편지가 왔다. 세라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지만 이내 담담한 표정으로 제 옆에 와서 앉았어요. 우리는 함께 식탁에 앉아 마치 독이 든 병을 열 듯 조심스럽게 편지를 뜯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제 예상보다 훨씬 더 길고 훨씬 더 교활했어요. 처음에는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척하더군요. 사랑하는 어머니께. 이 불효자식은 매일 밤 차가운 감방 바닥에 엎드려 어머니께 지은 죄를 눈물로 참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어머니의 그 깊고 따뜻한 사랑을 배신한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깨닫고 있습니다.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왔어요. 하지만 편지를 읽어 내려갈수록 그놈의 진짜 본색이 교묘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저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정말 사업을 성공시켜 어머니를 호강시켜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너무나도 냉혹했고 주변의 악마 같은 사람들이 저를 유혹하고 구렁텅이로 몰아넣었습니다. 제가 잠시 판단력이 흐려져 실수를 한 것은 맞지만
일이 이 지경까지 온 것은 제 잘못만은 아닙니다. 어머니, 부디 저의 이 아픈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주십시오. 그리고 단 한 번만, 정말 단 한 번만 저를 면회와 주시면 안 될까요? 어린 시절, 제가 아플 때마다 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아주셨던 것처럼 지금 너무나도 아픈 제 손을 한 번만 잡아주세요. 어머니의 따뜻한 손을 잡고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고 싶습니다. 저는 편지를 읽다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내어 욕을 하고 말았어요. 이런 천하의 나쁜 놈을 봤나. 마지막까지 남 탓에 동정심 유발이라니. 세라가 분노로 떨리는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어머님, 흔들리시면 안 돼요. 저 사람은 변하지 않았어요. 저건 사과가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기만이에요. 저는 그 편지를 들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작은 쇠 대야 위에서 라이터로 편지 끝에 불을 붙였어요. 편지는 순식간에 시커먼 재가 되어 타들어갔습니다. 저는 타오르는 불꽃을 보며 마치 그놈에게 말하듯 나지막이 의졸였어요. 그래, 정필아. 이게 내 대답이다. 너는 내 인생에서 이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야. 저는 그 재를 땅에 묻고 물을 부어 흔적도 없이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와 깨끗한 편지지 한 장을 꺼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제 인생의 마지막 힘을 다해 단호한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내게 아들은 없다. 그러니 다시는 어미를 찾지 마라. 그 편지를 우체통에 넣고 돌아오는 길, 제 발걸음은 놀랍도록 가벼웠어요. 드디어 제 인생을 짓누르던 모든 굴레를 벗어던진 기분이었지요. 집으로 돌아오니 세라가 저를 위해 따뜻한 차를 끓여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제게 작은 책자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심리 상담사 자격증 과정 안내 책자였어요. 어머님, 저 그동안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제가 앞으로 뭘 하면서 살아야 할지. 저는 저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제가 겪었던 그 지옥 같은 시간들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시는 저나 어머님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제가 가진 힘을 쓰고 싶습니다. 세라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하고 맑게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세라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아주 잘 생각했다. 우리 세라는 분명 세상 누구보다도 훌륭한 상담사가 될 거야. 이 어미가 뒤에서 든든하게 밀어줄게. 그날 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대신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새로운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지요. 제가 되어 사라진 과거가 아니라 땅속에 새로 심은 씨앗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복수의 동지나 어색한 고부 관계가 아니었어요.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새로운 꿈을 함께 키워나갈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동반자이자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김정필 그놈이 제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지고 나니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어요. 지난 5년간은 오로지 복수 하나만 보고 달려왔는데 막상 그 목표가 사라지고 나니 앞으로 뭘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새로 단장한 집은 너무 넓고 조용해서 오히려 낯설었고 푹신한 침대에 누워도 쉽사리 잠이 오지 않는 밤이 계속되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제 시간은 여전히 과거에 멈춰 있는 듯 했지요. 어느 날 저녁 제가 멍하니 창밖만 보고 있는 것을 본 세라가 조용히 제 곁에 와 앉았어요. 어머님, 무슨 생각 그리 하세요? 아니야, 그냥 좀 허전해서. 평생의 숙제를 다 끝내고 나니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제 말에 세라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말했어요. 어머님은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그 손으로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을 지으실 수 있잖아요. 어머님의 그 힘으로 이제 다른 사람들을 한번 보듬어 안아주시는 건 어때요? 세라의 그 한마디가 제 안개를 걷어주었어요.
맞아요. 제게는 아직 따뜻한 손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길 위에서 가장 서러웠던 순간은 춥고 배고플 때 기댈 곳 하나 없다는 외로움이었어요. 그 외로움을 제가 직접 걷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세라야, 나 이곳에서 작은 밥집을 하나 열고 싶다. 밥집이요? 그래. 나처럼 세상에 상처받고 갈 곳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돈 걱정 없이 와서 편안하게 밥 한 끼 먹고 갈 수 있는 그런 곳. 어떠냐? 제 말에 세라는 세상 가장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어머님,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뭐든지 도울게요. 그날부터 우리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저는 1층 거실과 안방을 터서 식당 공간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공사하는 동안 먼지가 풀풀 날리고 시끄러웠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하루하루 생기가 넘쳤어요. 텅 비어 있던 공간이 누군가를 위한 따뜻한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보는 일이 얼마나 기쁘던지요. 인테리어는 세라가 맡아서 화려하진 않지만 햇살이 잘 드는 따뜻한 원목 느낌으로 꾸며주었어요. 식당 이름은 민들레 식당이라고 지었습니다. 민들레 홀씨처럼 이곳을 거쳐간 사람들이 세상 곳곳으로 날아가 꿋꿋하게 뿌리내리고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지요. 주방 기구를 드리는 날에는 제가 직접 발품을 팔아 중고시장을 돌아다녔어요. 반짝이는 새 것보다 누군가의 손때가 묻은 낡은 그릇과 냄비들이 더 정겹게 느껴졌거든요. 커다란 솥을 걸고 처음으로 육수를 끓이던 날, 집 안가득 퍼지는 구수한 멸치 냄새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드디어 이 집이 원망과 복수의 공간이 아닌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진짜 내 집이 된 것 같았어요. 드디어 민들레 식당이 문을 여는 날이 밝았습니다. 메뉴는 딱 하나, 오늘의 백반이었어요. 제가 매일 아침 시장에 가서 가장 신선한 재료를 사다가 제 자식에게 먹인다는 마음으로 정성껏 만드는 가정식이었지요. 값은 딱 재료비만 받을 정도로 저렴하게 책정했고 그마저도 없는 분들은 그냥 와서 드시라고 문 앞에 작은 팻말을 걸어두었어요. 첫 손님이 누굴까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식당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어요. 놀랍게도 서울역에서 저에게 처음 빵을 건네주었던 그 아저씨와 폐지구역 때문에 저와 한바탕 싸웠던 그 여자, 그리고 얼굴이 익숙한 몇몇 분들이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제가 서울역에 있던 다른 사람들을 통해 일부러 개업 소식을 전했던 거지요. 아이고, 어서 와요. 다들 배고프지? 내가 오늘 첫 손님으로 오실 줄 알고 제일 좋은 재료로만 준비했지. 저는 활짝 웃으며 그들을 맞이했어요. 그들은 주뼛거리며 자리에 앉았고 저는 그들의 밥그릇에 고봉으로 밥을 담고 김치 가득 넣고 끓인 돼지고기 김치찌개를 뚝배기 가득 퍼주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제 눈치를 보며 쭈뼛거리더니 이내 허겁지겁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우고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말하더군요. 아줌마 아니 사장님. 정말 맛있네요. 이렇게 따뜻한 밥 몇 년 만에 처음 먹어봐요. 고맙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지난 5년간의 서름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돈을 버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커다란 기쁨과 보람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웠어요. 민들레 식당은 금세 입소문이 났어요. 저처럼 힘든 사연을 가진 사람들뿐만 아니라 제 음식 맛이 집밥 같다며 찾아오는 동네 손님들로 식당은 매일같이 북적였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사람들과 웃고 떠들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하루하루가 행복했어요. 세라도 자신의 자리에서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회사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밤낮으로 일에 매달렸어요. 그러면서도 주말이면 제 식당에 나와 앞치마를 두르고 서빙을 돕기도 했지요. 한 번은 회사를 노리는 다른 기업에서 여자가 사장이라 얕보고 무리한 요구를 하며 회사를 헐값에 넘기라고 협박을 해왔다고 해요.
하지만 세라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비리를 역으로 파헤쳐서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외쳤다고 하더군요. 이 회사는 제 아버님의 피와 땀이고 우리 직원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당신들 같은 사람들에게 헐값에 넘길 생각은 눈곱만큼도 없으니 다시는 찾아오지 마십시오. 그 이야기를 전해 듣는 날, 저는 얼마나 자랑스럽고 대견했는지 몰라요. 이제 세라는 그 누구의 며느리나 딸이 아닌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우뚝 선 멋진 사업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저와 세라는 함께 아버지의 산소를 찾았어요. 세라는 정성껏 준비해간 음식들을 차려놓고 한참 동안 아버지의 묘비를 어루만졌습니다. 아빠, 저 세라예요. 그동안 걱정 많으셨죠?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아빠가 평생 일군 회사, 제가 꼭 지켜낼게요. 그리고 저 아주 좋은 새엄마가 생겼어요. 세상에서 저를 가장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분이에요. 하늘에서 부디 편안하게 지켜봐 주세요. 저는 조금 떨어져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세라의 옆으로 다가가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사돈어른, 걱정 마세요. 제가 세라 옆에서 평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겠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렇게 약속드렸지요. 시간은 참 빠르게 흘렀어요. 민들레 식당은 이제 동네의 사랑방 같은 곳이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세라가 와서 일을 도왔고 가끔은 최 실장님 부부가 찾아와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주고 가기도 했어요. 박 영감님은 새로 얻은 집 텃밭에서 직접 키운 거라며 싱싱한 채소들을 한 알음 안고 와서는 말없이 밥만 드시고 가곤 하셨지요. 우리는 그렇게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세상 그 어떤 가족보다도 끈끈한 새로운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어요. 식당 영업을 일찍 마치고 저와 세라는 집 앞 작은 마당에 꽃모종을 심기로 했습니다. 겨울 내내 텅 비어있던 삭막한 마당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싶었거든요. 우리는 호미로 땅을 파고 봉선화, 채송화, 분꽃 같은 예쁜 꽃들을 정성껏 심었어요. 흙을 만지고 작은 생명들을 심는 일이 얼마나 즐겁고 평화로운지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손으로 땀을 닦으며 잠시 허리를 펴는데 마당 너머로 지는 저녁 노을이 세상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어요. 문득 지난 세월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차가운 길바닥에서 절망했던 날들, 복수를 다짐하며 도끼를 품었던 날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아득한 예실처럼 느껴졌지요. 제 마음속에 가득했던 분노와 원망은 어느새 흙냄새와 꽃향기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세라가 제 옆에 다가와 조용히 어깨를 기댔어요. 어머님, 저 요즘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어머님이랑 같이 있으니까 꼭 엄마랑 있는 것 같아요. 어릴 때 엄마랑 같이 마당에 꽃 심던 생각도 나고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나도 그렇다, 아가. 나도 네가 있어서 이 지긋지긋한 세상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어. 네가 내 딸이고 내 친구고 내 전부다.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겠지. 하지만 이젠 아프지는 않아. 그냥 내가 얼마나 힘든 길을 걸어왔는지 보여주는 훈장 같은 거야.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에게 기댄 채 아름다운 노을을 바라보았어요. 지독하게 길고 추웠던 5년의 겨울이 지나고 제 인생에도 그리고 세라의 인생에도 드디어 따뜻한 봄날이 찾아온 것입니다. 앞으로 또 어떤 시련이 닥칠지 모르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이렇게 서로의 손을 꼭 잡고 함께 걸어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분명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테니까요. 마당에 심은 작은 꽃들이 무럭무럭 자라나 예쁜 꽃을 피우듯 우리의 두 번째 인생도 분명 눈부시게 아름다울 것이라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